당신의 취향은 무엇입니까? 취향 연구소. 네, 안녕하세요. 취향 연구소 양 사장입니다. 취향 연구소 5번째 시간, 오늘은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기피에의 강요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네, 내가 들어갈 길이 없었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달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 뭐 별일 없었어요. 늘 그래? 별일 없는 것 지금 같은데. 눈이 빨갛게 충혈됐는데 네. 별일 없었는데.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네. 지금 목소리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우리가 지금 오전 10시에 녹음하고 그쵸? 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술을 적당히 마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공교롭게 또 이제 지인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술자리가 좀 커졌죠. 판이 커졌어요, 예상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늦게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목 상태를 네.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예. 딱 술 먹고 다음날 목소리. 그렇죠. 목소리에서 술 냄새가 이미 나기 시작해가지고 어떡하지? 이런 상태로 지금 녹음실 왔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피의 강요 책 읽었는데 어떠셨나요? 저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일단은 네. 순식간에 읽었어요. 되게 얇잖아요. 그렇죠. 짧죠. 네. 단편 3개와 에세이 네.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영화 전공이다 보니까 단편 영화를 과거에 좀 몇 번 찍었었는데 네. 이런 단편 소설을 읽으면은 머릿속에 이거를 단편 영화하면 되게 좋겠다 라는 생각들이, 좋은 단편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거 단편 영화를 만들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특히 뭐 승부랄까 이런 거는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그쵸. 때문에 속도감 있게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막 생각도 들었었고,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한 장소에서 찍으면 제작비가 절감이 되죠. 그 영화 있었는데, 외화 중에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이 됐던 영화, 그 대학살의 신이었나? 애들끼리 싸워가지고 부모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부모들끼리 거기서 싸워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한 4명이서 한 장소에서 싸우는 것밖에 안 나와. 대학살의 신. 네, 대학살이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장편이야, 그게 장편? 장편 영화예요. 한 1시간 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완벽한 타임 맞나? 완벽한 타임. 네, 완벽한 타임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가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 그렇죠. 그런 거를 보통 이제 스크로블 코미디라고 하거든. 슬랩스틱과 다르게 대사만으로 좀 재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코미디를 스크로블 코미디라고 하는데, 그런 영화들이 보통 이제 한 장소에서 티키타카 하듯이 좀 영화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죠. 이 작가 책이 거의 이런 식으로 짧은 책들이 많아요. 판본도 이런 A5 정도 크게 되는 판본으로 책이 많이 나오는데, 콘트라베이스나 비둘기 같은 책은 실제로 아예 희곡처럼 읽혀요. 이거를 뭐 연극이나 이런 식으로 극화로 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실제로 이제 표제작인 기피의 강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각색을 해서 극으로 공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봤어요, 근데 아쉽게. 그래. 네, 하늘 줄 몰라서. 지금 심지어 이제 파트리크 쥐스킨트 바 아닙니까? 네, 지금 그쵸. 양 사장이. 네. 근데 그걸 몰랐다고. 네, 몰랐어요. 되게 아쉬워하네. 아쉽습니다. 제가 약간 그런 거 좋아하는데, 제가 예전에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를 너무 재밌게 보고, 그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콘서트가 열렸었어요. 그 미드나잇님 파리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콘서트인가? 아니요. 그러니까 미드나잇 인 파리 OST가 되게 좋은데, 그게 콜 포터 노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콜 포터의 노래를 우리나라의 재즈 싱어가 이제 자기가 몇 곡을 부른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2부 때는 그 OST 작업에 참여했었던 밴드가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 음악 같은 걸 하는 그런 공연이었어요. 좋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허소영이라는 재즈 싱어분 공연을 거기서 보게 됐는데, 그 후에 그분 공연도 되게 좋아하게 됐고, 그분 음악도 잘 찾아서 듣게 됐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죠. 약간 영화가 만들어졌고 약간 2차 창작물 같은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을 이제 대중한테 또 보여주는 그런 콘서트였네. 그리고 사실 재즈라는 게 그 옛날의 곡들이 있으면 그걸 싱어들이 조금 자기들의 스타일로 편곡한다거나 각색해서 노래 부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앨범이 나오면 재즈의 모범이 되는 어떤 곡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뭐 자기가 좀 각색한 노래 들어가고 창작곡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보통 재즈 앨범 구성이 되거든요. 재즈라는 장르 자체가 현대적인 것과 고전적인 것들이 같이 합쳐져 있는 예술 결과물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그때. 물론 전 재즈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저를 데리고 재즈를 경험하게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 허소영 씨. 첫 경험을 시켜줬잖아요. 콘서트를
보러 간 적이 없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 살면서 제가 30살 넘게 살면서 최초로 공연장에 가가지고 가수가 부르는 거를 처음 봤거든요. 행사장에서 가수들은 그쵸, 봤지만 공연장에서 앉아가지고 부르는 건 처음 봤는데 게다가 재즈 공연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좋았어요. 그 공연이. 그날 또 날씨도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맞아요. 기가 막혔죠. 분위기가 되게 재즈하고 코지하고 약간 마음이 되게 따뜻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재즈가 되게 이런 감성이 있구나. 그때 좀 느꼈죠. 근데 이게 참 사람이 최초의 경험이 되게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다리 씨는 엄청 좋은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재즈라는 음악을 접할 때 라이브로 듣게 됐고 소규모 공연이었고 밀폐된 공간도 아니고 그 맞아요. 바깥의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이 아니었는데 하필 그날 또 비가 와서 그렇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뭐 여행을 간다 치면 그 여행지의 온도나 습도, 뭐 기후, 날씨, 운 이런 게 모든 게 맞아야 완벽한 기억으로 남는다라는 글귀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가수 그 허소영 씨랑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허소영 씨 지금 여기서 굉장히 비중 있는 허소영 씨 앨범 최근에 나온 3집 비비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근데 맞아요. 왜냐면 첫 경험에서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쵸. 재즈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파스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 처음 파스타 먹었을 때 되게 맛대가리 없었다라고 맞아. 하면은 파스타가 평생 싫은 거야 이 사람은 앞으로. 근데 그런 첫 경험이 좋았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저한테는 굉장히 행운이었죠. 첫 경험으로 트라우마 생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저는 음식을 가리는 게 없긴 한데 네. 제가 맹장 수술을 했거든요. 4살 때. 그때 먹었던 음식이 짜파게티를 먹고 제가 맹장염에 걸렸거든요. 근데 짜장면 먹잖아요. 먹죠. 트라우마가 없다는 얘기를. 맹장 수술을 했어도 나는 먹겠다. 나는 상관이 없어. 제가 중국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짜장면 먹다가 바퀴벌레가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한동안 못 먹었는데 근데 또 맛있더라고요. 근데 모임이 있거나 자리 있을 때 중국집 가자라는 얘기는 저는 먼저 잘 안 해요. 그렇구나. 근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될 때는 먹을 수 있지만 그쵸. 하지만 내가 먼저 꺼내지 않는다. 네, 대신 간짜장을 먹어요. 따로 내가 비빌 수 있는. 네. 이 기피의 강요는 파트리크 지스킨트라는 독일 작가의 책인데 이 작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자세히는 잘 몰라요. 네. 은둔형 작가고 그다음에 사진 찍히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이 사람이 쓴 대표적인 소설로는 이제 향수, 존머시 이야기 뭐 요 정도가 제가 알고 있는 게 답니다. 남자, 독일 사람 요 정도가 제가 알고 있는 게 답니다. 네, 그게 다예요. 그게 답니까? 네. 알려진 게 별로 없어. 네, 이 작가가 대인 기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요.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번 이 책에 지금 제가 본 책은 2006년 판인가 아마 그런데 네. 이전에 나왔던 책에는 사진이 있었대요. 네, 맞아요. 근데 사진이 지금 이 책에 없거든요. 이게 빠졌다고 다음 이제 출판에서 개정하면서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요청을 한 건가? 그럴걸요? 파트리크 아저씨가. 근데 아마 여기 이 출판사 열린 책들 출판사에서 파트리크 지스킨트 책을 많이 내는데 제가 인터뷰 같은 걸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이 여기 담당자는 한번 만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한국에 판권 거래를 해야 되고 하니까 만났을 텐데 정말 친한 친구들이 아니면은 공식 석상에 얼굴 드러내지 않고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 얘기를 어디 흘리고 다녔다. 그럼 그 친구랑 절교한대. 무슨 자기의 정보가 낫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네. 아주 치를 떠는구만. 네, 뭐 일루미나티 이런 건가?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있어. 지금 숨기고 있는 게 있어. 독일 문학계에서는 그래도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작가라고 합니다. 괴테나 헤르만 헤세의 뒤를 이을 작가다라는 평을 그쵸. 받고 있다고 해요. 네. 이 지금 어쨌든 실존하는 독일 문인에서 가장 하이 클래스인가요, 지금? 저는 평가를 못 하겠는 게 네. 독일 문학 작가 아는 현재 사는 사람 중에서는 제가 본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서 모르겠어요. 유일한 독일 작가 아는 네. 요리가. 네. 근데 뭐 독일 문학이 잘 맞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정서가. 아, 그래요? 네. 어떤 면에서? 인간에 대해서 통찰하고 성찰하는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데미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좋았고, 그러니까 독일 자체가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강하지. 발전했고 발달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철학에 대한 막연한 동경 같은 게 있어서 제 나중에 목표가 독일에서 철학 박사 박는 게 목표거든요. 독일어로? 네, 이히리베밖에 못하는데 신승훈 때문에 네, 뭐 그게 꿈이에요. 제 꿈. 독일 한번 가셔야겠네.
독일 한번 갔다 왔죠. 갔을 때 어땠어요? 별로였어요. 별로였어. 아니, 독일 갔을 때 거기 프랑크푸르트밖에 안 가봐서 그리고 하이델베르크도 갔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가면은 거기 철학자의 길이라고 있어요. 그 형 주변 이렇게 따라가지고 철학자들 예전에 여기서 길을 걸었다. 니체도 여기서 길을 걸었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했었고 그 프랑크푸르트 공동묘지인가 거기에 쇼펜하우어 무덤이 있대요. 공동묘지예요. 저희가 신혼여행 때 거길 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무덤을 꼭 가보고 싶다. 그랬는데 한 그때 6시쯤이었어. 근데 공동묘지가 6시에 문을 닫는데요. 그래서 한 5시 45분쯤에 도착해서 거기를 막 들쑤시고 다녔어. 찾아야 돼. 쇼펜하우어 무덤을. 공동묘지니까. 네, 공동묘지에서. 근데 진짜 6시인데 막 그날 또 하필 비가 와가지고 음산해요. 근데 6시 되면 문 닫히면 우리 못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네. 너무 어둡고 와이프가 무서워해가지고 나가자 해서 나갔는데 우리 지하철 예전에 탈 때 보면 이렇게 봉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돼 있잖아요. 맞아. 출입구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는 건 시간이 지나도 나갈 수 있어. 언제 들어오는 건 못해. 그렇구나. 그럴 줄 알았으면 진짜 찾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갈 일이 사실은 마구 큰맘 먹어야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프랑크푸르트는 안 갈 것 같아요 아마. 갔으니까. 네, 별로 관광적으로는 매력적인 도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못 봐서. 앞으로는 이제 쇼펜하우어 무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겠죠. 없다고. 네. 이 작품은 단편선입니다. 총 3개의 단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편의 작가 에세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피의 강요라는 표제작 그리고 승부, 장인 미사르의 유언, 문학적 건망증이라는 작가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순서를 승부 그리고 장인 미사르의 유언, 기피의 강요 순으로 하고 작가 에세이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저한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동의는 구해야죠. 뭐 안 구하면 안 할 거야?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네, 먼저 승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줄거리 소개 같은 거 간단하게 가능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탑골공원이에요. 네. 우리나라 예를 들면. 네, 탑골공원 같은 데에서 이제 체스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죠. 동네에서 체스 짱인 할아버지와 아무도 모르는 되게 젊은 남자와 체스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그 갤러리들이 보고 있죠. 이 갤러리들은 체스장 아저씨한테 다 진 경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 루키를 개 응원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루키가 두는 수들이 되게 자기들이 평소에 두지 않았던 수를 두는 거야. 나라면 이렇게 안 두지. 근데 그걸 보면서 더 응원을 하기 시작해. 체스장도 이 새끼 왜 이렇게 두지? 대단해. 했는데 결국은 대단한 수가 아니었고 치기 어린 수였던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루키는 지고 갤러리들은 그래 끝났네 다 떠나고. 근데 이 체스장인 할아버지는 자기가 이 루키한테 이렇게까지 쫄림을 당했다는 거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체스계를 떠나요. 치욕스러운 승리였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 허접한 애한테 이렇게까지 막 간담이 선을 할 정도로 체스 경기 했는가에 대해서 뭐 돌아보게 되고 그다음에 체스계를 떠나면서 얘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체스 강자와 그리고 신흥 도전자가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지켜보는 군중들이 자신의 그런 과감한 혁신이나 변화를 젊은 체스 도전자한테 투영을 시키죠. 그렇죠. 그런데 막상 결과가 예상됐던 대로 되니까 그냥 쉽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들.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단편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구도를 봤을 때 루키가 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네. 왜냐하면 어쨌든 파트리크 지스킹트가 이 책을 썼을 때 그냥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세 있잖아요. 네. 루키의 체스 두는 기세가 굉장히 임팩트 있었어요. 갤러리들이 이런 수를 무슨 미스터 초밥왕처럼 나는 이런 걸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 이런 기세들을 소설에다가 좀 묘사를 했을 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제 단편 영화처럼 속도감 있는 문체여가지고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심지어 한 3분 만에 읽은 것 같아요. 이 한 소설을 진짜로. 맞아요. 네. 실제로 뭐 28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너무 길게 읽었네. 1분 컷 했어야 되는데. 이런 소설 속의 장면이나 상황들 현실에도 투영이 될까요? 저를 좀 많이 돌아봤어요. 제가 갤러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요? 예를 들면은 저는 영화 감독을 꿈꿨던 사람인데 요새 독립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에피소드 되게 재밌고 재기발랄한 영화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와 진짜 저거 대단하다.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부모들이 자식들 교육을 할 때 자기가 난 못했으니까 너라도 뭔가 해라.
너라도 잘 되라라고 하면서 부모들의 기대나 성취하지 못한 욕구나 욕망들을 자식들에게 투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전 생각이 났어요. 여기에서는 그런 군중들 심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쓴 것 같지만 맥락상으로는 다르긴 한데 좀 그런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걸 자식이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의 마음, 욕심 이런 것들이 생각났죠. 우리가 처음 보는 것들에 대한 막연한 동경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 이 루키라는 친구가 자기 멋대로 체스를 두는 거였거든, 사실 말하자면은. 근데 본인들은 이런 수를 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 본 적 없는 수에 대해서 막연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처음 봤던 거라고 해서 우리는 저게 과연 옳을까 맞을까라는 비판적인 생각은 없고, 어이씨 난 안 해봤는데 저런 게 어딨어. 오 대단해.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의 모든 공동적인 생각이 그런 흘러가 버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걸 제가 비슷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음식이 맛있어야 된다. 결국 손님들은 음식이 맛있었는지 없는지 그걸 기억한다. 아 결혼식에서? 결혼식에서. 근데 이제 제 입장은 뭐였냐면 그거는 중간중간 한 명의 메신저만 씹어놓으면 된다. 뿌락치. 중간중간 맛있어. 네, 중간에 한 명이 맛있어. 맛있는데? 괜찮은데? 이렇게 말하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난 별로 이런 사람이 없어요. 보통 안 그러죠. 보통은 안 그래요. 보통 안 그렇죠. 근데 이제 누구 한 명이 근데 여기 음식 좀 별론데? 하면 이렇게 하면 그게 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좀 몇 명을 박아놨나요? 네. 어제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갤러리들을 보면서 하나의 생각이 전체적으로 그냥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러면은 이 체스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둘 플레이어 자체들보다는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 더 초점을 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무 안타깝죠. 이 작품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죽거나 은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파국을 치닫게 되는데 그 파국을 치닫는 과정이 대중들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세 개의 단편이 갖고 있는 맥락이 있죠. 그렇죠. 구조는 네. 비슷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체스장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얘는 짱인데 이 구역에서 아무도 못 이기는 진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런 짱인데 약간 그 신흥 루키의 기세에 밀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체스전을 벌였을 거 아니에요. 그 동안에 본인의 실력이 워낙에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러잖아요. 얘가 나 이겨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까지도, 왜냐면 이 판에서 내가 좀 명예롭게 지고 싶다 라는 생각까지도 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젖잘 싸하고 싶다 이거. 그렇죠. 젖잘 싸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갔는데 따지고 보니까 얘 별거 아니었던 건 거죠. 그러니까 되게 기세에 밀리는 거야. 나는 진짜 잘하는 사람인데도 주변 갤러리의 어떤 응원이나 이런 거에 밀리는 걸 보고서 이게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진짜 나는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도 주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면은 내가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체스장을 보면서. 여론이나 분위기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 한 명이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 그게 정말 전염병처럼 돌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기도 전에 이미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들이 생겨버리는 현상들이 많죠. 그래서 이 기피의 강의 첫 번째 소설을 읽고 나서 이걸 보니까 그 체스장에 대해서 좀 이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작품인 승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작품은 어땠나요? 세 번째 작품은 에세이 느낌이 좀 났어요. 그쵸. 네, 소설이긴 한데 네. 주인공이 죽기 전에 지금 세상에 대한 진리를 갑자기 깨우쳐가지고 약간 편지처럼 남긴 그런 소설인데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읽기가 복잡하게 꼬인 내용은 아닌데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 글이.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제 하인이 이제 이 주인공이 죽고 나서 한 페이지의 글을 썼는데 거기에 좀 핵심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글이 뭐였나요? 삶을 다하면서 내가 깨달은 진리. 세상은 조개화가 되고 있다. 다 조개로 될 것이다. 이 멍청한 것들아 아무것도 널 모르지? 라고 해서 죽었는데 하인이 이제 이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되게 안타깝다. 하나의 부스러기로 돼버린 우리 주인님 막 이러면서 그런 어떤 진리를 막 깨달았다고 설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였던 거예요. 그런 어떤 세상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막 얘기한 것들이 사실 죽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이 장인 뮤이사르라는 사람이 인간 사회가 조개화가 되고 세상이 어떻게 영혼이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타락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어요. 음, 공포감을 느끼면서 보는 작품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이 사람이 보석 세공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석 세공사인데 그 자기가 만드는 보석에 이제 금조개들을 많이 박아놓는 뭐 그런 식의 작품을 많이 만들었었나 봐요, 과거에. 뭐 앞에서 읽어보면은 내가 정말 평생을 가져왔던 잘하는 것들로 뒤덮일 것이다라고 저는 읽었어요. 제가 읽을 때는. 나의 가치에 가득 차 있는 세상으로 될 것이다라고 이 사람은 죽으면서 느낀 게 아닐까. 근데 그게 되게 부질없는 생각이었다라는 걸 이제 하인의 어떤 얘기를 통해서 전해졌다고 저는. 그럼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보석 세공사인 이 장인이 내가 만들었던 그 조개로 된 것들로 세상이 넘쳐날 것이고 내 작품이나 예술이 이 세계를 뒤덮어서 완성될 것이다 라고 봤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읽을 때. 자기 허영의 끝, 내가 죽기 전에 느끼는 자기 허영의 끝을 느끼고 죽었는데 이제 그 아무 부질없는 거였다. 그런 허영은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장인이 그러면은 허영에 가득 찬 사람이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말은 진실이잖아요. 그런가요? 네, 죽기 직전에 자기는 그렇게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맨 마지막에 이 최후의 밤에 거짓말을 하진 않으련다. 오히려 죽음의 끝에 이르게 되니 마음이 가벼워진다. 불쌍한 친구 그대는 아직 그 한가운데 있다네. 이 말은 자기는 그런 조개화가 되는 세계에서 이제 떠나는 사람이고 그거를 이제 와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는 다행이다. 근데 대신 그 말은 진실이다. 근데 이 유언을 읽는 너는 아직도 그 중심에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조개화가 되고 있는 그 사회에서 넌 살아야 된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조개화가 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나는 이제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난 자유다라고 선언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걸 쓰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 글을 쓰다가 죽은 걸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이 유언을 쓰다가 죽은 뉘앙스로 나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이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절규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저는 그냥 그 정도로만 느꼈어요. 그럼 첫 번째 작품 기피의 강요는 어떤 내용이죠? 단편집의 제목이기도 하고 네. 이게 단편집의 제목으로 썼다는 거는 이 작가가 밀고 싶은 단편이겠죠? 이 안에서. 그쵸.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첫 번째 나오는 단편인데 내용 설명을 잠깐 하자면은 소묘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전시회를 열었죠. 평론가가 와가지고 쓱 보더니 너무 좋은데 당신의 작품에는 깊이가 없네요. 근데 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이 열화가는. 근데 다음날 그 신문 같은 데 실렸죠. 이 화가는 다 좋은데 깊이가 없다. 그게 이제 대서특필이 아니지. 그게 이제 신문에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이 여류화가의 작품을 보고 나서 다들 깊이가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작가가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하죠. 결국은 자살을 합니다. 근데 자살하고 났는데 처음에 그 말했던 평론가가 이 여류화가의 첫 작품부터 얘는 심상치 않았다. 얘는 대단한 작가였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쓰고 죽고 나서 처음에 이제 이 여류화가한테 깊이가 없다고 말했던 평론가가 이 여류화가를 칭찬하는 글을 쓰면서 소설이 마무리가 되죠. 맨 마지막에 그 평론가가 썼던 그 단평을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듭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젊은 사람이 상황을 이겨낼 힘을 기르지 못한 것을 다 같이 지켜보아야 하다니. 이것은 남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한 번 충격적인 사건이다. 어떤 자신의 사명감을 위해서 고집스럽게 조합하는 기교, 이리저리 비틀고 집요하게 파고들음과 동시에 지극히 감정적인, 분명 헛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피조물의 반향을 읽을 수 있지 않은가. 승명적인, 아니 무자비하다고 말하고 싶은 그 깊이의 강요를. 그러니까 평론가는 깊이를 탐구하기 위해서 작품에 고뇌하고 반항을 했었던 그런 저항정신 같은 것들을 읽어냈고 죽고 나서 유작이 됐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죽었는데 예전에는 깊이가 없다고 말했는데 똑같은 작품에도 불구하고 죽고 나서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평론가는. 네. 어떠셨어요? 생각할 거리가 좀 많았어요. 이 단편에서. 어쨌든 저도 학교 다닐 때 좀 작품을 좀 또 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서 제 생각도 많이 나고 스스로도 많이 비교를 했었거든요. 다른 친구들 작품들이랑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할 거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셨냐고요?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그 당시 우리 교수님이 좀 떠올랐어요. 대학교 다닐 당시. 대학교 다닐 당시에 우리 교수님이 좀 떠올랐는데 저의 롤모델은 장진 감독이거든요. 왜요? 그가 말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태도랄까 동화적이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하다. 세상은 따뜻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작품에서요? 장신 감독 영화 중에서 제 1번으로 꼽는 게 아는 여자인데 아는 여자에서는 이제 사랑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오합지졸들이 모여있는 자충우돌인데 그 안에서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사랑의 메시지가 너무나 정확하게 다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삶에 있어서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뭐가 하나 나사가 빠졌는데 막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사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철학은 굉장히 올곧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은 우리 나름대로의 각자의 따뜻함은 다 갖고 있다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근데 그 사랑 이야기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수업을 가르쳐 주시는 감독님이 그래서 얘랑 언제 자?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야 된대. 자야 이 관계가 말이 된다는 거야. 나는 안 재우고 싶거든. 얘네들이 어떤 성관계를 갖는 게 난 되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 영화상으로. 근데 자야 된대. 자야지 이 영화가 완성이 된대. 막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 그렇게 안 찍어가지고 씌워놨는데 어쨌든 그런 저의 기억들이 떠올랐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멜로 영화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 되게 진부하다고 생각하는데 멜로 영화 뭐 좋아하는 영화 있어요? 아는 여자 얘기죠. 거기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던가요?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나영이 사랑한다고 안 하나 좋아한다고 하나 보다. 저는 봄날은 간다나 8월의 크리스마스를 가장 좋은 멜로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화에서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장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멜로는 사랑해라는 선언이나 고백을 하지 않고도 그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도 그런 맥락이겠죠.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가 섹스를 하는 게 어떤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에로스만으로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뭐 가치이긴 하지만 네. 그게 완성은 아닌 거지. 네. 그냥 저는 그게 되게 천박한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천박할 건 아니에요. 저는 천박해? 저는 저속해? 무성욕자여서 전 무성욕자라 예. 그 어떤 성적인 장면들로 사랑을 완성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천박하고 저속하다고 그런 멜로물을 쓰는데 잠자리를 언제 하냐는 그런 교수들의 이야기들. 그렇죠. 그래야 네 시나리오가 완성된다. 라고 했던 기억이 또 비슷한 것 같아. 지금 여기 평론가가 얘기하는 거랑. 그렇죠. 대부분 예술이나 이런 데서 깊이라는 거를 강요를 하죠. 강요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강요를 받기도 하고 작품 쓰는 사람들도.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깊이는 존재해요.